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다잡는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 삶이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에서야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제 막내딸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집니다. 그 아이는 제게 늘 착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 누구보다 조용하고 속 깊은 아이였지요. 첫째와 둘째가 어릴 적부터 활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다면 막내는 늘 한 발짝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읽는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아이는 참 어른스러워요. 친구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다치면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꼭 지켜줘야겠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그 다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가 졸린 눈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절이 아직도 선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도 막내는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공부가 재밌어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재밌다고 했지만 그건 어쩌면 제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라나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 소식을 전해올 때도 그저 담담하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조용히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역시 막내야. 저 아이는 참 잘 커줬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TV를 보던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막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들러 엄마, 밥 드셨어요? 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 막내가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고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또 설거지까지 하냐? 엄마, 내가 편해서 그래요. 손에 물 닿는 게 기분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큰딸은 남편과 아이 셋을 낳아 시댁 근처에 살고 둘째는 지방으로 시집가 바쁘게 살고 있었지요. 이제 막내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만 시집 보내면 우리도 좀 쉬자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 좀 즐겨야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나날들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워낙 순하고 착하다 보니 혹여 누군가 그런 마음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착하다고 해서 모두 착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아이에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해도 마음이 다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사람을 너무 의심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던 중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던 아이가 그날따라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냈지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TV를 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잠시 망설이던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였다고 할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에요. 저보다 3살 많고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 대답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만나보고 싶구나. 딸의 얼굴이 그제야 활짝 피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낯빛은 조금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남편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시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모처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예의 바르게 젓가락을 들었고 식사 내내 저희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은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기 드물게 예의도 바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을 만나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었지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출근길에 함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을 걸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딸이 남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이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구나. 몇 달이 지나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세 자식을 모두 시집 보냈지만 막내의 결혼은 또 다른 의미였지요. 늘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아이였으니까요. 남편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에 저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예식장 날짜가 잡히고 드레스 피팅을 다녀왔습니다. 딸은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빛처럼 맑은 얼굴, 어린 적 첫 소풍날 설레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행복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어쩐지 가슴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아이 곁에서 멀어지는구나.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아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흑투성이 얼굴로 제 품에 안겨 웃던 모습, 초등학교 졸업식 때 수줍게 웃던 얼굴, 그리고 대학 졸업식 날 턱시도를 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까지 모두가 제게는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로 예식장이 가득했습니다. 꽃향기와 음악이 섞여 공기마저 반짝였지요. 딸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할 때 저는 손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제발. 그 말만 속으로 되뇌었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막내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밤 식탁 위에 남겨진 꽃다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던지고 간 향기 같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떠나보냈구나. 세 딸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떠난 뒤 집은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정막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알람 소리, 출근 준비로 분주하던 발걸음, 식탁에 놓인 도시락통 3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난 세월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여전히 딸들이 쓰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가 선물했던 노란 머그잔, 둘째가 여행지에서 사온 유리컵, 그리고 막내가 퇴근길에 사다 주던 도자기 찻잔, 그릇 하나하나에 딸들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걸 닦을 때마다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오랜 세월이 스며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시계보다 먼저 깨어 부엌불을 켰습니다. 그는 신문을 펴놓고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가스불의 작은 저마음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말보다 눈빛으로 전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그가 젓가락을 들기 전 늘 한숨처럼 짧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아이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식탁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네. 그 한마디가 제겐 세상의 모든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첫째를 낳고 밤새 열을 재던 날, 둘째가 초등학교에서 울며 돌아오던 날, 막내가 첫 면접에 떨어져 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며 결국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점심이면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향이 진하게 풍겼고 어느새 둘 다 머리가 희끗해진 걸 서로 보며 웃곤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보며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기가 싫다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세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옆에 서 있는 시간, 그게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다 말고 그는 늘 졸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딸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셋 다 단체 대화방에 동시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부엌에서 끓인 찌개 사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 남편들이 고쳐준 수도꼭지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이 모여 저녁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늘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실벽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 아래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는 세월이 만든 리듬 같았습니다. 불규칙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엔 세 딸 목까지 가득 담았지만 이제는 둘만 먹을 만큼만 골랐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 반포기 김치, 소고기 한 근. 카트가 반도 차지 않았지만 그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그는 늘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어? 그 물음에는 단순한 계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우리에게 충분한가?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세월이 제 손에도
얼굴에도 고스란히 스며 있었지요. 하지만 그 낯선 주름 속엔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해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남편은 늘 거실 창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면 공기 속에 따뜻한 먼지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작은 냄비에 된장을 풀고 파를 썰었습니다. 그 소리, 그 냄새, 그 평범한 순간이 하루의 마침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날 속에 숨어 있다는 거요. 남편은 가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늙어간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 젊은 날엔 몰랐던 감사함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침대 머리맡에 늘 2개의 머리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림자가 겹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의 나날은 단조롭고 조용했지만 그 단조로움이야말로 평화였습니다.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각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세상 그 어떤 불행도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고 남편과 남은 시간을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해냈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모든 시련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평온만이 남았다고. 며칠이 지나 딸은 신혼집에서의 첫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둘이 함께 만든 저녁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촛불 하나. 사진 속 딸은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사위가 포크를 들고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이 자연스레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신혼집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을 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은 늘 남편과 함께 다녔습니다.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고 사소한 말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여유가 깃들어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는 어린 시절의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 보던 딸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양손에 들린 비닐봉투에는 고기와 채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연히 여기서 뵙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버린 사람처럼 말이 더 단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변화가 서운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표정을 보고 말없이 웃었지요.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잔잔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되던 어느 날 딸은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달인 앞치마 차림에 손끝엔 향긋한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올리며 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 주말마다 같이 청소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 말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구슬처럼 들렸습니다. 그 구슬들이 모여 행복이라는 이름의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손을 흔드는 딸의 실루엣은 고요했습니다. 그 옆에 선 사위의 어깨가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제 마음을 눌러왔던 걱정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길에 바람이 좋아서 걸었다는 말로 시작한 통화는 작은 웃음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일 끝나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들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 속엔 피곤함 대신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할 때 나는 숨소리, 그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막내는 잘 지내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잘 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그 후로 딸은 주말마다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남편의 손길이 닿은 반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그럴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지요. 이건 남편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진심이라는 걸 그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나면 딸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일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삶의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문을 나설 때마다 저는 늘 현관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서 구두를 신는 딸의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밤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잔잔하게 번지던 그 하늘 아래 딸의 웃음이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스며들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바닥을 스쳤고 남편은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그 사이로 전기밥솥에 김이 뭉근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온한 순간이 그렇게 잔인하게 부서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익숙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바람이 밀려들었고 그 바람 사이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딸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고 남편도 신문을 내려놓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자신에게 말을 하듯 딸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져나온 순간 부엌의 가스불이 꺼진 것도 주전자가 식어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제가 들은 그 말이 현실인지 꿈속의 말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처음엔 떨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목이 메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온몸이 무너진 사람처럼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어지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결혼증서 위에 눈물 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차마 닿지 못했습니다. 딸의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고 그 울음이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입술 사이로 겨우 몇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에 공기가 조각나듯 부서져 내렸습니다. 불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어떤 소문보다도 어떤 불행보다도 잔혹한 말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회사 동료랑 오랫동안 그 뒷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지만 말없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도 충격에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흰빛으로 질렸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가늘었던가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던 그 아이의 손은 따뜻했는데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조여들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장에서 불었던 음악, 남편의 미소, 축하의 박수,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그 말은 절망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이후 더는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조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 맑았던 그 눈이 이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저는 그 앞에서 한마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에게 이런 일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의 정막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손에 쥔 채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딸의 울음이 귀에 남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도 따뜻하지 않았고 밥 짓는 냄새조차 쓸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끝으로 찬 국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말도 아이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고 문틈 아래에는 그림자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냉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벽지에 닿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 앞을 오갔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손끝이 문 위를 맴돌다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직 어린 날의 딸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공부하던 냄새, 졸음 참으며 필기하던 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더미가 책상 위에 정리돼 있었고 그 사이에는 낯익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 펜 끝에서 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서걱거리는 펜촉의 마찰음이 마치 바람이 벽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긁어내렸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 결심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도장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글씨를 썼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는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 곳에 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묻는 의식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저는 딸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작고 가늘었습니다.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던 그 어깨가 이제는 세상의 짐을 짊어진 듯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딸이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울음은 끝났고 감정은 말라붙은 듯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딸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끈을 매고 허리를 굽혔다 일어서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대화해보자. 그 수많은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 한마디에 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인연이 닫히는 소리, 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보다 더 깊은 불안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안의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라디오를 틀었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시계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무너진 가정의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그녀가 아침에 두고 간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 댄 자리에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 모금의 커피조차 이제는 식어버린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 말이 벽을 타고 천천히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딸의 펜 끝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결심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상처가 되어버린 그 하루.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의 계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혼이란 단어가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울음보다 절규보다 더 깊은 건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판결이 내려지고 도장이 찍히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주 남짓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에 새로 새겨진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글씨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컸습니다. 딸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구겨진 옷 몇 벌, 그리고 사진 몇 장. 그 안에는 결혼식 날의 사진도 신혼여행 때 찍은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모두 버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방 한쪽에 그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열리지 않은 지퍼, 구겨진 손잡이. 그것이 이 집으로 돌아온 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을 보고 눈을 감으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밥상 앞에서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그 말이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그 아이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며칠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간은 움직였지만 그 아이는 멈춰 있었습니다. 방 안은 늘 어두웠고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스며들면 그마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고통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참으려는 듯 조용했지만 점점 깊은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신뢰와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사랑의 잔해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한 개비가 끝나면 또 한 개비. 연기가 천장에 걸려 내려앉았지만 누구도 환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가 우리 가족의 분위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흐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틀이 되고 이틀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딸의 머리는 점점 흐트러졌고 옷차림도 부스스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나가자, 바람이라도 쐬자. 그런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듯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제 젊은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혼 초 외로움에 눈물 흘리던 제 모습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땐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지요. 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들고 식어버린 국을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문을 열고 나올까 그 희미한 희망 하나로.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먼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딸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그렇게 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그 아이에게서 멀어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서 차가 반쯤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피부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온몸에 온기가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 손을 쥐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남은 조각 같은 희미한 의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붙잡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믿기 어려웠지만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의 끝에는 어딘가 아주 작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미약한 숨소리. 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프기를. 그렇게 절망의 날들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혼 후 3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딸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가끔 젓가락을 들었고 베란다의 화분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변화들이었지만 그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매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마음이 다시 무너질까, 혹시 누군가의 이름 하나에도 눈물이 터질까, 말 한마디조차 숨을 죽이며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아주 희미하게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가던 시간, 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딸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1번, 2번, 3번, 점점 더 조급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묘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전 사위였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 이제는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양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발끝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릴 줄 몰랐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모든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호흡도 자존심도 모두 무너진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잘못했어.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말라있던 눈동자가 그제야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울음이 앞섰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변명도 호소도 아닌 그저 붕괴였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무너질 때 나는 소리, 그게 바로 그 울음이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딸이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 서서 눈을 내리깔고 있던 남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그 손끝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결국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동작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한 너무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고,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그 말에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마당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던 모습, 딸이 그의 어깨를 잡던 손, 그리고 한때의 웃음, 한때의 울음, 한때의 배신. 결국 며칠 뒤 딸은 그와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던 딸의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결심이 너무 단단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방 안의 옷장이 텅 비어갔습니다. 걸려있던 옷걸이가 흔들리며 내는 쇳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서늘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또다시 떠나는구나. 아직 다 낫지 않은 상처를 꿰맨 채로 또다시 그 길로 가는구나. 현관 앞에서 딸이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또 아플 게 분명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번엔 제발 너만 다치지 마라.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젠 모든 걸 겪었으니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왠지 이번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같은 상처를 2번 받을 때 그 고통은 처음보다 훨씬 깊게 파고드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딸이 없는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재결합 후의 일상은 처음엔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딸은 다시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이 늘었고 전화를 걸면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선 2사람의 모습은 다시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겠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이번엔 그 사랑이 조금은 단단하길 바랐습니다. 남편 역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잠시나마 안도가 비쳤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봄은 지나고 여름이 왔고 햇빛이 다시 딸의 창문을 비출 만큼 계절은 변했지만 그 평화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였고 하늘이 이상하게 흐려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언제나 불길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했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질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울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 전체가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딸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손에 쥐어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짧은 진동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또예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무엇이 또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사위의 불륜, 그 말조차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충격이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딸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몸 안의 모든 감정이 다 빠져나가 버린 사람처럼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이전의 울음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젠 끝내야겠어요.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그 아이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챙기는 손길이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슬펐습니다. 첫 번째 이혼 때는 무너졌지만 이번엔 무너질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완전한 소진이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서려 할 때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딸은 이미 결정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는 얼굴.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 말이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세상 전체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다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만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잉크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무언가의 장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의 끝이 또다시 반복되는 아이러니, 이제는 슬픔보다 공허함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식지 않은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은 그대로 있었고 젓가락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와 똑같이 또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의 방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런 소리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건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종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불이 꺼진 집안에서 이 세상 모든 정적이 제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두 번째 이혼 이후
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늘 어두웠습니다. 벽지 위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가 그 아이의 마음속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건지 세상을 닫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 정적이 무서웠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당분간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각하다는 그 단어가 딸의 마음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매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질문에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진료실 밖 복도에서 저는 울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잠은 잤지만 눈을 떠도 눈빛은 비어 있었습니다. 삶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울음도 위로도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딸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혼 서류, 병원 진단서, 그리고 딸의 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가시죠.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위, 아니,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딸이 겪은 고통을 세상 앞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회피가 보였습니다. 딸은 증인석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직 몸과 마음이 버텨내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신 제가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도 틀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이 어떤 밤을 보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숫자와 단어들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이 딸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 아이의 고통을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동안의 짐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오랜만에 아주 작은 숨을 고르게 내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법정의 판결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겁던 침묵 속에 아주 미세하게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희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딸의 얼굴 위로 조심스럽게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그 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감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딸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따뜻한 밥 냄새가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딸은 조금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운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세상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손끝을 덮었습니다. 딸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악몽을 덜 꿔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밤새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딸의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웃음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웃음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순간 오랜 세월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긴 어둠 속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왔는지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미 괜찮아지고 있잖니.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흘러내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었고 저녁이면 제가 끓인 국을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창문을 열고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멈춰있던 제 세상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이제 방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방 안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어둠이 완전히 걷히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이 쌓이면서 비로소 사람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우울이란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더디게,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옅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딸이 먼저 부엌에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집안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 일어나는 사람의 소리, 다시 사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 작은 크림을 바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잠옷차림으로만 지냈는데 이제는 집안에 있어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사소한 변화가 어머니인 제 눈에는 눈물 날 만큼 컸습니다. 사람이 다시 자기 몸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건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의지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식탁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떠주는 것만 겨우 삼켰다면 이제는 반찬을 직접 집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된장을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맛은 조금 짰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국물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사오기도 하고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통화를 마친 딸의 얼굴에는 오래전의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다시 말할 수 있겠다는 그 안도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 활동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곧 삶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에 새기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아픈 아이로만 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다시 살아도 된다고 말해줘도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다시 일해볼 생각은 없니? 예전 같으면 그 말은 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버틸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예전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 차원에서 알아본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딸은 그날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걸어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깨선이 맞는지 구두가 어울리는지 천천히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옷은 이혼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다시 입는다는 건 과거의 자기 자신을 다시 허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에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는 딸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져서 떠났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걸어나가는 출근의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정말 돌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살아볼게요. 그 한마디로 모든 시간이 설명됐습니다. 그동안의 치료, 울음, 침묵, 병원, 약, 법정, 판결, 그리고 기다림까지 그 한 줄이 그 모든 걸 덮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이 아이를 매일 지켜보며 무너질까봐 떨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일상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엔 바쁘게 나가고 저녁엔 퇴근에 들어와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하고 주말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주 평범한 나날들. 한때 그토록 바라던, 그러나 그토록 멀어 보였던 그 보통의 삶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왔습니다.